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게요. DS님, 말레이시아 말라카에 살고 있습니다. 모레 수요일 날 쿠알라룸푸르 한국 대사관에 투표하러 갑니다. 오, 네. 지금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에게는 선거가 조금 더 빨리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일정 알려드리면 재외투표는 지금 3월 27일 수요일부터 4월 1일 월요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네. 각 지역 대사관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보다 조금 더 일찍 한 표를 행사하게 되시는 거예요. 어떤 분 같은 몇백 킬로를 달려서까지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투표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저도 뉴스를 통해서 접한 바가 있었는데요. 열과 성을 다한 한 표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말라카라고요. 네. 말라카 해협. 네. 글로만 봤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또 뭐가 맛있나요? 제 입에 왠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맛집에 대해서. 몰라요. 가본 적도 없어요. 네. 그리고 김종현님 조금 앞서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따뜻하네요. 반팔 입고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밖에 나가서 걸었어요. 네. 겨울 추리닝이 있고 땀이 얼마나 나는지. 어제 서울은 22도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요. 어제 개나리가 이제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서울도. 제 입이 쉬는 날은 뉴스를 안 보시나 봅니다. 어제 온도가 22도까지 올라간다는 게 뉴스에 쫙 깔렸었는데. 네. 그래도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땀을 많이 빼서 오늘 좀 상쾌하시겠네요. 어차피 빨까 한 번 더 입고 빨자 해서 겨울 추리닝 입고 나갔습니다. 왜 네. 됐습니까? 얘기는 거기서 끝났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개나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외양간지기님 논에 거름 내면서 시선 집중합니다. 오호. 봄 들녘에는 벌써 농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군요. 그럼요. 어허. 네. 논에 걸음을 내면서 시선 집중을 들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혹시 이장님이시면 크게 확성기로 틀어놓으셔도 되는데 온 동네 주민들이 다 듣게. 네. 그쵸? 저보다 더 심해 이제는. 네, 이른 아침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이틀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연 유연한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의 공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당부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50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고요. 한 위원장이 면담을 마치고 나온 지 1시간여 만에 대통령실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공개된 겁니다. 네.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환영합니다. 이게 해결의 실마리 그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짚을 건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여부를 왜 국민의힘과 협의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강조해온 건 일관된 원칙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국민의협이 창구가 돼야 될지 저는 이게 궁금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재에 나섰기 때문에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전의교협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이렇게 정리를 1차 정리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 비교거리가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이 지난 21일에 이런 중재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전공의들의 사법적인 조치를 먼저 풀어주시고 전공의들을 먼저 끌어안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해야 됩니다. 정부가 만약에 전공의 사법적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 교수들도 사익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것과 어제 나왔던 이야기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때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역시 원칙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안 받고 지금은 받은 이유가 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먼저 짚을 점은 당시에 다른 의대 교수들이 입장이 어제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강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방재승 교수는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정부로선 당시에 유연한 대응의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은 그러면 전의교협의 입장이 바뀐 것이냐? 그럼 유연하게 바뀐 것이냐? 그럼 그게 뭐냐라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는 일방적인 어떤 바람만 가지고 정부가 받았다면 그건 정부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일관된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안이 패키지로 같이 가서 정부가 받은 거라면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펴야 되는 게 바로 그것인데 여기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도 역시 유보하는 것이냐. 그래서 사직서 제출을 유보할 테니까 전공의 면허 정지도 유보해 달라라고 하는 이 이른바 딜이 여기서 성립이 됐던 것이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테니까 면허 정지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정부가 받은 것이냐. 이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두 번째 우리가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테니까가 과연 성립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뉴스를 종합을 해보면 전공의들은 의사단체는 물론이고 의대 교수들의 이야기도 지금 잘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뉴스가 많이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의교협이 나서서 우리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보장을 할 테니까 면허 정지를 유보해 달라는 이야기가 성립될 가능성이 별로 높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직서 제출을 유보한 것이 기브앤테이크의 카드였는지 이건 오늘 날이 밝으면 낮이 되면 금방 확인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개시 시점을 오늘로 잡았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겠죠. 네, 일단 오늘 아침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조간들이 전한 좀 소식을 종합을 해드리면 일단 전의교협은 간담회 결과를 오늘 오후 4시에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오늘과 내일 사직서를 던지겠느냐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거는 어제 한동훈 위원장과의 논의와는 별개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무너진 거죠. 그거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왜? 받은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양보를 한 거니까요. 정부가. 그러면 그럴 거라면 방재승 교수가 지난 21일에 이른바 나름의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것을 안 받을 이유도 별로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네, 그리고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에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또 재신임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여전히 비대위원장인데 이 비대위원장이 어제 기자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25일이죠. 오늘 오후에 총회를 열면 제출 시점은 26일이 될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 교수들이 어떻게 입장을 낼 건지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 네. 일각에서는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섰을까? 여기에 대해서 중재자로서 당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정치적인 해석입니다. 네, 뭐 그런 얘기는 오늘 조간도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전의교협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팩트라고 한다면 그냥 그 자체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요청을 해서 만났는데 그 만나자마자 바로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바로 이 부분. 바로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과 전의교협이 만나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온전히 공개가 안 됐고 거기서 뭔가가 카드가 오갔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공개가 될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정부의 행보를 볼 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해석 기사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총선 결과를 누구의 책임으로 갈 거냐. 에서 한동훈 책임론도 나중에 이제 부각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그건 조금 더 후의 얘기인 것 같고요. 너무 나간 얘기 그렇죠. 같고요. 일단 교수들의 입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오후 4시 브리핑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많은 촌철님들이 지금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제일 중요한 거는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잖아요. 네. 그 숫자를 바꾸지 않고 중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뉴스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협의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는 해결책이 아니죠. 의정협의체는 지금까지도 가동돼 오지 않았습니까?
다만 겉돌았을 뿐이죠. 그러면 협의체를 지금 다시 만든다고 해서 바로 그럼 타결로 갈 수 있느냐? 그 보장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상황이 왔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하나의 어떤 해결이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 한 사람수의 바람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생각은 하실 것 같고요. 알렉스키님 혹시 총선 히든 카드라고 물음표 찍어주셨고 반면에 나라사랑님은 이거 약속 대련인가요? 라는 물음표 그러니까 보내주셨어요. 총선 히든 카드든 약속 대련이든 이게 모든 게 성립이 되려면 한 방에 완전히 상황의 대반전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한번 그건 좀 기다려보도록 하죠. 진짜로 그게 있는지 여부를. 네. 전해지는 뉴스들 저희가 또 내일 종합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공수처가 이종섭 호주 대사 소환 조사가 당분간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일단 공수처의 행보를 정치질에 가깝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때 진술도 확보된 상태였음에도 녹음도 확보된 상태였는데도 검찰이 소환하거나 출국 금지하거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다. 본인이 알아서 언론 보도 나오니까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이종섭 대사건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송영길 그 대표 건과 이제 비교해서 이제 질문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차이를 못 느끼겠느냐 이렇게 반문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교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송영길 수사와 이종섭 수사를 맞세운 뒤에 다시 다르다고 했는데 한번 뭐가 다를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맞습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다그친 적이 없습니다. 나오라고 다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이종섭 호주 대사에게 나오라고 다그친 적이 없습니다. 소환 통보 지금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목소리를 높인 건 언론이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불어 즉각 소환 조사를 외친 건 국민의힘이죠.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사기관인 검찰과 공수처가 대상자에게 소환을 다그친 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점에 있어서는 다그친 적이 없다라는 점에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안 했고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했다? 글쎄요. 하지만 그때 송영길 전 대표는 프랑스에 있었고 이종섭 대사는 국내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달랐던 것이죠. 출국 금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다른 게 아니라 상황이 달랐던 것인데 따라서 이건 단순 비교가 가능하지 않고요. 단순 비교를 하려면 국내에 있을 때로 상황을 일단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어떤 조치를 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한 지 이틀 만에 출국 금지를 걸어버렸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왜 자꾸 송영길 사건과 이종섭 대사건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볼 땐 같은데. 네? 같은데 다른 잣대만 대고 있는 것인데. 네. 그러면 공수처가 정치질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정치질이라고 하는 지적이 성립되기 위해선 수사 프로세스가 정치 논리에 의해서 왜곡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는 오히려 수사 프로세스를 그냥 밟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일단 출국 금지를 걸어놓은 다음에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하고 그 한 다음에 참고인 조사하려고 했고 그리고 나서 이종섭 대사 부르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 수사 프로세스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 느닷없이 대사 임명과 출국 금지 해제가 끼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공수처가 정치질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 요인이 끼어든 거 아닙니까? 상황은 이렇게 그 정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사건이 전혀 다른데 이걸 비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또 여당이 야당에서 이런 비교를 하면 비판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네. 이래서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섭 대사에 대한 수사는 사실은 그 본질적인 문제는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본류에서 불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이 본류까지 다다르기 위한 가지를 빨리 쳐내는 작업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하는 게 맞죠. 그런 점에서 그것까지 반대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그러면 건너뛰어서 정치적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니까 건너뛰어서 하라라는 이야기도 성립이 안 되라는 겁니다. 입장 바꿔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게 정치적인 개입이라고 또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도 함께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권광윤님 지금 국민들 기억력 테스트 하시는 겁니까? 라고 보내주셨고 많은 분들이 중요한 거는 수사입니다. 그래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지금 방점을 좀 찍어주고 계시네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서울 송파구 새마을 전통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이영선 세종갑 후보 공천 취소와 관련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영선 후보는 당과 국민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아파트 4채, 오피스텔이 6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한 채하고 무슨 오피스텔 하나만 당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으로서는 제출된 게 왜 있는지를 조회할 방법이 없죠. 이 점을 이영선 후보가 악용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국회의원이 갭투기로 국민들에게 정말 절망감을 준다든지 또 심지어 그 사실을 공당에 공천 신청을 하면서 당과 국민에게 속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팔을 하나 떼내는 심정으로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무공천하는 공천을 철회하는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뒤늦게라도 잘한 결정이긴 한데 또 검증할 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 당에서는 이걸 알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의 주장이 성립될 수 있는지를 좀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확인을 해보면 당에 공천 신청을 할 때는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만 신고했고 그런데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면서는 이 부동산 보유 숫자가 확 늘어났다.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로 당에서 공천 심사를 할 때는 모를 수밖에 없었는가, 몰랐었는가 이 점을 먼저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쭉 보니까 공천 신청자가 당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부동산 소유 현황서라고 하는 걸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무엇이 있는지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걸러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명의의 부동산만 이 부동산 소유 현황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인, 배우자, 그다음에 자식들 것까지 그렇죠. 다 4개는 돼 있는데 선택적으로 내도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선관위 어떤 등록했던 부동산 보유에는 배우자 명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당에 제출한 부동산 소유 현황서에는 이영선 개인 명의의 부동산 현황만 그러니까 딱 떼가지고 제출을 했다면 당에서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 점을 좀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당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영선 후보에게 초점을 맞춰서 또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당에는 그렇게 축소 신고하면서 선관위 후보 등록을 할 때는 또 거기에는 또 여러 채가 있다고 신고하는 도대체 그 심사, 생각, 판단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코미디 아닙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당의 그러니까 공천 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검증이 철저히 했느냐의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후보의 양식에 있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관위 신고할 때 어차피 할 거를 왜 당에서는 축소했느냐? 눈 가리고 아웅밖에 더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왜? 이 정도도 헤아리지를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축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점도 함께 좀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잡았으면 잘했다. 그거는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